오늘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조선시대의 그 경제 부분과 그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공부하면요. 자, 농업과 상공업의 변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가 동요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업과 상공업의 변화, 이로 인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신분제의 동요, 요 세 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제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자, 모내이법, 공인, 사상, 공명첩, 그리고 동종마을이 있겠습니다. 자, 주제 열기입니다. 교과서 74페이지고요. 자, 소설을 낭독해주는 일을 하는 전기수가 흥부전의 한 장면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생혼으로 불리며 양반 행세를 했던 놀부의 부모가 원래 양반이 아니라 도망친 노비였다는 대목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있네요. 박이적하고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나와 말하기를 이놈 놀부야 옛 상전을 모르냐 니 아비 개부랴 니 어미 똥녀가 종살이 노비였죠 노비 하다가 오밤중에 도망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찾았구나 니 어미야 아비 몸값이 3천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놀부가 박을 이제 열면서 나온 사람한테 너의 아버지가 노비였다. 어머니가 노비였다.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이 노비가 도망쳐서 이렇게 양반 행세를 하고 평민 행세를 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 74페이지 바로 옆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선 후기에는 그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에 따라서 농업, 상공업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한 상민이나 노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납속책, 그러니까 돈을 내서 그 관직이라든가 이런 신분을 사는 겁니다. 이런 납속이나 공명첩 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족보 위조가 있습니다. 족보 위조. 양반의 그런 족보를 사들여서 매입해서 이거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뭐 끼워 붙이는 거죠. 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양반, 우리 조선 전기 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제 하면서 산업공상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흔들린다. 이걸 우리 동요라거든요. 동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양반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었던 향촌사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 밑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내용 마저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74페이지 내용이죠. 자, 모내기법의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내기법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양난 이후에 이 정부는 개간 사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양난, 우리 뭐 앞에서 배웠지만은 임진왜란이라든가 그죠, 뭐 정묘, 병자호란 이런 거 겪으면서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죠. 그게 개간 사업이에요. 개간 사업.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뭐 이들은 당연하죠. 뭐 노비도 갖고 있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새로운 땅 늘리기 위한 이런 활동을 많이 실시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땅이 부족했던 농민들은 제한된 토지에서 생산력을 높이는 모내기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모내기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 이양법이라고도 해요. 이양법.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는 하는 것은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벼를 이게 논이나 뭐 밭에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곳에다가 심어 놨다가 그거를 나중에 옮겨 심는 겁니다. 옮겨 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왼쪽에 보면은 그림 있죠. 모내기라고 모내기 경직도 일부인 그 모내기 모습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옮겨 심는데 그거를 또 그냥 막 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네.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수확량이 확대되고요. 수확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벼와 볼의 이모작도 가능했습니다. 이모작도 수확량과 이모작. 자, 이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왜 수확량이 늘어나냐? 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예전에는 그 일부 벼 같은 거를 그냥 뿌리기만 했지만 이거는 이제 모아서 여러분 벼 심는 거 보면은 뭔가 그 뜯어서 막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땅에 오밀조밀하게 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리의 이모작이 왜 가능하냐? 벼가 그러니까 보리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벼를 다른 곳에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리도 길러내고 바로 보리 벤 다음에 바로 벼를 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모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모내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에는 그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뭐 여기에 수리시설 확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김매기 이거 잡초 제거거든요. 잡초 제거 노동력도 감소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수확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모내기 두 번째 문단 계속 읽어봅시다. 자,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이 노동력을 절감한 양반지주와 일부 농민은 이 더 넓은 농토를 경작하는 광작 현상이 나타납니다. 넓을 광자에 지을 작자를 씁니다. 그래서 광작입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늘어난다 했어요. 뭐 수리시설 확충이라든가 김매기, 그러니까 잡초 제거한테 노동력이 감소하니까는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이 남은 노동력을 더 넓은 농토를 경작하는데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다른 데도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작의 유행으로 일부 농민은 분홍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농민은 이 소작지도 어려워져서 뭐 도시나 광산으로 이동하여 임로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농민이 이 광작이란 거를 통해서 분홍과 그다음에 임노동자 말 그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예요. 임금, 돈을 받는 노동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분홍이 많아질수록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농민들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는 주로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어디 광산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로서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 농민들은 인삼, 담배, 고추, 뭐 각종 채소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노동력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남아도니까는 이들이 이제는 벼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물들도 많이 심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벼는 이제 주로 먹는 거잖아요. 예. 재산 축적도 가능하지만 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큰 재산이 되지 못하니까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삼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상품 작물의 대표적인 담배를 지금 썰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인해서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 결과 일부 농민이라든가 양반지주는 광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농민의 분화가 일어났다. 농민층이 분홍층도 생기고 인노동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모내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금 모를 심고 있죠. 여기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를 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다 보니까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율적이죠. 예. 그리고 보면은 한
여기 한 꼬집,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별을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자,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죠. 이게 담배입니다. 담배. 네, 담배. 이게 담배고요. 그 담배는 이렇게 풀로 있다가 이걸 말려서 이제 우리가 피는 담배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대표적인 상품 작물인 이 인삼입니다. 인삼. 조선 후기에 인삼이 엄청 많이 재배됩니다. 특히나 그 중국 뭐 명나라나 청나라에서는 이 인삼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홍삼으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삼 하면은 한국에 그 인삼을 최고로 쳐주죠. 그래서 인삼도 예,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고추도 있습니다. 고추. 고추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은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전래가 돼서 조선시대 때 이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 고추도 많이 재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식물이 아니죠.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건너온 그 작물이죠.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구황 작물이라 해서 이 쌀이라든가 뭐 밥 대신에 먹는 그런 작물로서 이 또 배고픔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품 작물들이 많이 재배돼서 시장에 많이 팔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그 인구가 증가하고요. 이 도시가 크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상품의 구매력 또한 높아지게 되죠. 자,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상공업도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광해군 때 실시되었던 대동법, 대동법 체크하세요. 대동법. 이 대동법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공납이라 해서 이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대동법이라 해서 이제 쌀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쌀만 걷어들이니까는 뭐 임금님이 드실 뭐 음식이라든가 필요한 물품 어 이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걸 사야 돼요. 사기 위해서 이제 고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공인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공인들. 여러분 공인 체크하세요. 이 공인은 이 정부가 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이 조달하고 상업 발달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인의 활동을 인해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상품과 화폐가 주요한 매개체가 되는 그런 경제가 발달하게 된 거죠. 자, 이후에는 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하는 사상 등이 또 등장합니다. 사상. 개인 상인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조 시기에 들어서서요. 정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게 신해통공이랍니다. 신해통공. 원래 그 일부 품목, 그러니까 이 우리 상인들은 원래 시전에서만 장사를 했었잖아요. 시전 상인. 자, 이 시전 상인들은 금남 정권이라서 그 시전 이외에 그 장사를 할 수 없게 그걸 막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 시전이라는 그 장소 이외에서 상업 행위를 금지하는 그 금난 정권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조 때 폐지를 하게 됩니다. 정조가 폐지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상도 성장하고 이제 시장도 크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대표적인 사상들이 누가있냐? 한강을 무대로 했던 경강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주의 만상, 그다음에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여기 또 추가하자면은 평양의 유상이라고 있어요. 유상. 이러한 사상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그런 배, 선박, 그런 작은 선박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런 배들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들이 정박하는 그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에 보면은 무슨 진자가 들어간다. 무슨 진이 들어가면 거기 옛날에 포구였던 데입니다. 네, 혹은 무슨 포 이런 거. 뭐 옛날에 지금도 있죠. 뭐 노량진, 뭐 혹은 마포, 예, 이런 데 옛날에 다 포구였습니다. 포구. 그리고 지방에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장시가 열립니다. 장시. 5일장이죠. 5일장. 5일장. 우리 이거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장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 5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1일, 5일 들어간 날 열리고 어떤 날은 2일, 7일 들어가는데 열리고 3일, 8일, 4일, 9일,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장날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보부상들입니다. 보부상들. 자,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는 그 공인, 사상, 그다음에 보부상, 장시, 이건 시장이죠. 포구 이런 데서 상업행위, 자, 뭐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들어가면 장시도 1000개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000개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요. 원래 조선은 우리가 신분제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농본업상 정책을 했잖아요. 농업을 중요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근데 상업이 억제가 안 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상업이 오히려 이제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수공업자에 대한 내용 있죠. 자, 수공업자들은 그 원래는 처음에 어, 시장에다가 뭐에다 팔 물건을 만들면서 관용수공업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는 초기에는 관용수공업을 많이 했지만은 점차 민영수공업으로,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수공업자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물건을 만들고 다 납품하고 남은 거를 일부는 이제 세금을 내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후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관용 수공업이 쇠퇴가 되고 민간 수공업자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이제 관청으로부터 부탁을 받는 겁니다. 야, 이거 물건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공업도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고 관청에서 중심이 되었던 그 수공업이 이제는 민간에서 중심이 된 수공업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민간 수공업이 성행되니까요. 이 상인들이 이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자금을 미리 주고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선대제도 유행합니다. 선대제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자본이 크게 성장하면서 생산 시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자본주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이 발달합니다.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필요성을 느끼냐?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화폐.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활성되니까 화폐를 통한 거래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특히 숙종 때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하죠. 그 이전에 화폐가 없었느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조선 초기에는 뭐 조선통보라든가, 뭐 유엽전이라든가, 뭐 사만통보라든가, 고려시대 때도 화폐를 만들었죠. 뭐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런데 이게 유통을 시도하려 하지만은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기에 들어오면 상공업이 매우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무거운 쌀이라든가 포 이런 걸 들고 물물 교환하기보다는 가벼운 동전을 통해서 화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평통보가 많이 유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각 이 돈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각종 세금을 낸다거나 소장료를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임금 노동자의 화폐로 지급하는 거. 네. 세금 납부, 소장료, 임금 노동자의 화폐, 그리고 이런 경제 활동. 뭐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경제 활동에도 화폐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화폐가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는 이게 또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돈 벌면 다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은행에다 집어넣거나 하면 자기가 보관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란 걸 이제 막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재산 축적의 그런 수단.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돈을 엄청 발행했는데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나라 경제가 또 한번 휘청거리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면 상평통보가 있고요. 밑에 보면 도성도라 해서 그 당시 한양의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뭐 여러 그림 있겠지만은 보면은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마을 규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도에서는 뭐 경복궁, 여의도, 용산 찾아보자 했는데 경복궁이 여기입니다. 여기 경복궁. 여기 지금 한자로 경복궁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고 어 여의도는 이 한강 밑에 있는 그 섬인데 지금 여기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예. 요 섬 용산이 여기 있죠. 용산이 여기 있잖아요. 예. 여의도는 지금 이 지도에서는 좀 잘 안 보입니다. 예. 여의도는 아마 요게 여의도일 거예요. 요게. 자, 옆에 보면은 시장이라고 또 있죠. 시장의 모습인데 뭐 소를 파는 우시장, 뭐 혹은 뭐 옷감 파는 포목상, 그다음에 뭐 곡물 생산 그릇 등 다양한 걸 파는 사람들 가격을 묻고 흥정하는 모습 이런 게 보여준다고 하죠. 그 당시 그 시장과 뭐 이제 주요 뭐 국제 거래를 했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래를 했던 뭐 게시, 후시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은 인삼 있죠, 인삼. 여기도 인삼 있고 주로 이제 은이라든가 구리, 후추 이런 것들이 오고요. 비단, 약재, 문방구. 어, 게시는 이 나라에서 개설한 국제 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시장. 후시는 민간이 거래하는 국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후시는 약간 좀 불법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니까 게시는 나라에서 인정한 거고 후시는 나라에서 원래는 상업 행위를 철저히 통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후시는 열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막 여는 거죠. 국경무역으로. 자, 뭐 상인들 보면은 여기 의주의 만상, 그다음에 평양의 유상, 송상, 경강상인, 그다음에 뭐 서울의 시전상인도 있고 내상 이런 게 있죠. 내상은 주로 누구랑 거래를 했을까요? 내상은 거의 저기 가까운 여기 일본이랑 거래를 하죠. 만상은 청나라랑. 자, 요 국경 끝과 끝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요 송상이었습니다. 송상은 그 송방이라는 그 전국에 이 지점들을 내요. 예, 지점들을. 그래서 이 송상 하면은 또 상업의 그런 대가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그 뭐 18세기 이 시장의 모습인데요. 뭐 우리 아까 그 교과서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예. 뭐 사람들 있고. 자, 이러한 오일장들, 시장들, 장시를 이어주던 사람이 바로 보부상들입니다. 보부상들은 이 보상과 부상이라 해서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에 보찜을 지고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장사를 한 사람이 바로 보부상들입니다. 신분 상승 운동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분 상승 운동. 양난 이후에 그 신분제가 크게 동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는 뭐 노비문서라던가 노비문서도 소각되고 그다음에 그 전쟁을 통한 그 신분 변동 이런 게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뭐 갑자기 양반이 했다가 재산 다 잃어서 뭐 일반 평면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쟁 과정 중에서 공을 세워서 이렇게 양반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제가 많이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양반층에서도 첫 번째 그 양반층에서도 그 계층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
경제력을 상실한 양반. 자, 향촌에서 이제 겨우 양반 행세를 하거나 혹은 더 몰락하여 농민과 같은 처지가 된 양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 향촌에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향반이랍니다. 향반이라고. 몰락한 양반들은 잔반이래요. 잔반. 네. 그 일부지만은 권력을 독점한 양반을 뭐라 부르냐? 이거는 권반이랍니다. 권반. 네. 때문에 이 양반층이 계층보다가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부 양반들은 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뭐 족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뭐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피지배층은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여 이 군역을 면제받고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권반, 향반, 잔반 혹은 신분 상승한 어, 신양이라고도 해요. 신양 이런 사람들을.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양반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반층의 구성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만 하더라도 소수였던 양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이 정부는 전쟁 이후에 재정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납속책을 실시합니다. 납속책. 자, 납속책은 정부가 곡물과 돈을 받고 신분 해방이나 어, 납속책은 정부가 곡물과 돈을 받고 신분 해방이나 군역 면제의 특권을 부여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돈 받고 신분 해방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명첩을 발급합니다. 공명첩. 자, 옆에 공명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 쓰면은 이제 너를 뭐에 임명하겠다. 여기 보면 가선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선대부. 그러니까 형식상 관직, 관위를 주는 겁니다. 줘서 이 사람은 이제 양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피지배층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양반 같은 지위를 누립니다. 합법적. 납속책이라든가 이런 공명첩은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 자, 그렇다면 비합법적, 불법적인 것도 있겠죠. 자,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들이거나 족보를 위조하는 거. 이것도 양반에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비합법적, 비합법적. 우리 흔히 불법적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으로 양반으로 상승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자, 이 당시 서울도 집단 상소를 올려서 이 관직의 진출에 제한 철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은 중인과 비슷한 처지라 했어요. 중인. 그래서 관직에 나가는 게 제한이 됐다고 하는데 이들이 아니 우리도 양반의 소생들인데 어떻게 그 관직에 못 나가냐? 응? 빨리빨리 해달라 이러면서 관직 진출에 대한 철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통청운동이라고 해요. 통청운동.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나중에 보면은 정조 때 그 서울들이 규장각 검사관에 많이 등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 양반으로 편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노비는 군공.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공을 세우거나 재산 축적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군역 대상자,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 아, 양반이 되면은 군역이 면제됩니다.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포 내야 되고 군대 가야 될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고민인 거죠. 예전에는 노비가 많이 늘어나서 세금을 안 냈다면 지금은 양반이 많이 늘어나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시행한 게 뭐냐? 노비 종목법을 시행합니다. 노비 종목법. 자, 노비 종목법. 이 노비 종목법은 양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요. 노비 종목법 옆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노비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 애를 낳은 여자의 주인이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따라서 어, 여자 양인과 남자 노비가 결혼을 하면은 여자의 그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이라면은 걔도 노비가 돼야 되지만은 어, 여자 양인에 따라서 일반 평민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을 늘리는 정책도 시행합니다. 그러다가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공노비 해방. 순조 때인데요. 이게 노비제가 폐지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노비제 폐지는 1894년에 가보개혁 때 이루어지고요. 노비제, 그러니까 사노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노비는 여전히 있습니다. 공노비, 국가에서 갖고 있는 노비가 없어진 겁니다. 국가 소속의 노비가 소멸되는 거지. 노비제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예? 자,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입니다. 자, 신분제의 변동으로 이 향촌사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이 원래 양반 중심의 사회였는데 양반 중심의 사회가 흔들린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 자, 양반 사회가 분화되는 가운데 향촌의 양반들, 아까 향반이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지위를 지키고자 문중 중심의 서원을 세우거나 부계 중심의 족보를 편찬하고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족마을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서원, 족보, 동족마을. 우리 뭐 이거 흔히 집성촌이라고 얘기해요. 집성촌. 그래서 무슨 김씨 무슨 이씨가 같이 한데 어울려서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집성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딴 데로 가다 보니까는 집성촌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집성촌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죠. 자,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이 가운데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누구죠? 요 위에 보면 그렇죠? 일반 평민들, 납속층이나 공명체를 통해서 된 사람이나 족보 매입한 사람, 족보 위조한 사람, 공공이나 재산 축적한 사람들. 이런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신양이랍니다. 신양. 새로운 향반이라 해서 신양이란데요. 자, 기존 양반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기존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구향. 그래서 이 신양은 수령과 결탁합니다. 신양은 수령과 결탁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죠. 자, 정부 역시 이 수령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이 향촌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했죠. 원래 향촌은 그 사대부, 양반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양반들은 이제 지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는 정부가 이때다 싶어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려고 하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 뭐가 좋을까요? 세금이 잘 걷어지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호구 조사라든가 이런 거 잘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역시 수령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서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 그 결과 향촌사회는 수령 중심으로 관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령은 신양들과 손을 잡으면서요, 기존에 있던 그 구양들, 그러니까 기존에 양반이었던 사람들의 그런 힘을 매우 약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 수령 중심의 관건이 강화되니까는 이후에 뭐 탐관오리라든가 뭐 수탈 이런 게 진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수령을 통제할 수단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유향소라든가 이런 거 옛날에 구향들이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들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령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은 관건의 강화는 세도 정치 시기에 이런 세도 정치 시기에 수령과 향리에 의한 농민 수탈이 심화되는 그런 계기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탐관오리가 이때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신양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아가냐면요. 수령과 연합하면서 그 향회를 장악하고요. 그다음에 향임직. 그러니까 우리
유향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령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신향이 있기 때문에 구향, 기존의 양반이었던 구향들의 힘이 더욱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는 수령만 좋은 거예요. 수령만 이득인 거예요. 관건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간다. 관건이 성장해간다. 양반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양반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원이라든가 족보라든가 동족말 이런 걸 형성했다. 이런 거를 포인트를 잡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톡톡 봅시다.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본 여정 2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이 그 김수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김수봉이 원래 노비였습니다. 노비였는데 어떻게 양반이 되어가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역사학자가 또 이걸 또 추측해서 찾은 겁니다. 예.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세요. 책 재밌습니다. 자, 경기도 단성에 살던 양반 심씨 외고 노비 수봉이라는 사람은 성도 없습니다. 원래 노비는 성도 없어요. 신공을 바치면서 척실히 돈을 모아서 이 나중에 납속책을 통해서 그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도 되고요. 김시성까지 얻어서 김수봉이 됩니다. 자, 근데 평민은 군대 가야 되죠. 근데 군역을 면제받고 싶어요. 평민은 군역이 없고 면제받고 싶으니까는 양반과 비슷한 직역을 호적에 오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봉의 아들 김응발은 영조 때 가선대부 이제 양반으로 호적에 오르면서 군역을 면제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그 김수봉의 손자들은 유학으로 호적에 올리고요. 유학으로 올랐다. 이거는 결국에는 양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관도 없는 김수봉의 후손들은 양반인 김해김씨 가문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호적을 뭐 산 거죠. 예. 이후에 세도정 지식의 일부는 뭐 안동김씨로 본관을 꾸미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숙종 때 노비였던 수봉이 200년간 계속된 양반으로 신분 상승 여정은 이 손자들의 이 세도정 지식의 안동김씨 호적까지 오르면서 그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양반이 되기 위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7페이지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난 이후 벽실을 직접 논에 뿌리지 않고 어린 물을 옮겨 심는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양법이라고도 해요. 자, 밑줄은 토산물 대신 농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로 공납을 대신하겠다. 무슨 법이죠?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자, 영전은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는 노비 종목법을 시행하겠다. 조선 후기 대구지방 직역별 호구 구성입니다. 직역, 그러니까 신분. 물음에 답해봅시다.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늘어난 신분 뭡니까? 딱 봐도 보라색이 많이 늘어났죠? 양반이죠, 양반.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납속책이나 공명첩 이런 걸 매입했고요. 신분 상승 운동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뭐 군공을 세거나 신공을 바쳐서 뭐 나중에 돈을 바쳐서 신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족보를 매입하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족보 매입, 위조 이런 것도 있고, 또 재산 축적을 통한 신분 상승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 활동을 해봅시다. 자, 가를 참고하여 모내기법의 장점. 자, 일반적으로 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모내기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김매기의 수고를 덜어준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 예특을 떠나 새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셋째. 새흙. 어떤 사람은 모네모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허사된다 하여 모내기법을 위험한 방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요, 모내기 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면 이 한철 농사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모내기법 장점 그럼 뭐겠어요?
수확량이 늘어나고 노동력 절감하고 광작 늘어나는 거. 이게 장점이겠죠. 자, 빈칸에 들어갈 화폐. 우리 화폐 하나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상평통비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만나서 비로소 돈을 사용하는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 붙자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400개를 은 한 양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고. 그러니까 은 한 양의 값이 상평통보 뭐 400양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짝과 이야기해보자라고 되는데요. 조선 후기 사회 뭐 상품 경제 활동 뭐 이런 거 일어났죠. 뭐 그런 거 내용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